안녕하세요. 이어서 챕터 1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챕터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큰 범위의 내용이니까 어쩌면 하나의 어떤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순서라고 또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6번째 주요 운송수단별 비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화물 중량 차원에서는 도로는 중량이나 소량이고요. 상대적으로 철도는 더 큽니다. 대량 중량이에요. 아시겠죠? 선박도 철도와 비슷하게 대량 중량이에요. 항공기는 도로와 비슷하게 중량 소량입니다. 네. 운송 거리는 도로는 근거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철도는 중장거리고요. 그리고 선박은 더 장거리예요. 두 개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요렇게. 아시겠죠? 운임 및 탄력성 차원에서 보면 운임은 당연히 도로는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러나 근거리에 있어서는 가장 저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일산까지 뭐를 나른다 라고 하면 철도나 선박이나 항공기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지나 화물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리에 유리하고 탄력적이다. 철도는 중거리에 적합하다. 그리고 선박은 역시 장거리에 적합하고요. 비교적 탄력적이긴 하죠. 선박은 자동차처럼 바다 위를 다닐 수 있으니 비교적 탄력적이에요. 그러나 철도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곳에 정해진 그곳만 가는 거죠. 항공기도 가장 비탄력적입니다. 그죠? 공항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철도역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가장 비탄력적이다. 안정성은 좀 낮죠. 도로 사고가 많이 나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거나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남이 잘못해도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철도는 안정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도 좀 높은 편이에요. 항공기 사고가 있긴 하지만 항공기 사고가 있다 그러면 뉴스가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선박은 비교적 낮은 편이긴 합니다. 비교적 낮다. 가장 낮은 거는 안정성 낮은 건 도로죠. 그 다음 선박이 낮죠. 그리고 철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높고. 아시겠죠?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영향을 받죠. 철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선박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역시 항공기죠. 그렇죠? 복합 일관 운송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보통이죠. 철도는 보통이고 선박은 보통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군 연계를 하죠. 이것도 항공기도 어렵습니다. 용이한 거는 이제 도로가 가장 용이하고 그 다음 철도가 가능하다. 중량 제한은 당연히 있죠. 철도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거의 없어요. 둘이 비슷해요. 이런 영역에서는 바다 위에 철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항공기는 당연히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운송 시간 자체가 매우 다소 길고 매우 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항공기가 가장 짧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로 운송은 상대적으로 보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송 수단을 나름대로 기능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운송 수단을 보는 과정에서 정말 또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이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비용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수송비 차원은 철도보다는 트럭보다는 항공기가
더 높습니다. 수송비 차원은. 근데 보관비 차원에서 보면 항공으로 갈수록 오히려 낮아져요. 보관비 차원에서는. 그죠? 갈수록 낮아져요.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총 비용으로 보면 트럭이 가장 낮은 거예요. 총 비용은요, 요 값과 요 값을 더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 구간은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 요만큼 더하기 요거죠. 그죠? 요만큼 하고 요걸 더한 거죠. 그러니까 총 비용은 철도가 상당히 비용이 높은 편이고요. 가장 총 비용이 낮은 것은 트럭입니다. 그래서 보관비와 수송비를 고려해서 수송비는 좀 항공기가 비싸지만 보관비를 낮출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항공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총 비용이 낮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송비가 낮으니까 철도를 이용해야 되지만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는 경로 속에서는 보관이 필요 없겠구나. 보관비가 높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철도를 이용하는 게 낫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역시 항공운송은 수송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보관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운송의 특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관비가 낮으니 수송비가 높더라도 그냥 항공운송을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화물 운송의 어떤 현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잠깐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물 운송을 현황을 살펴보시면 일단 운송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어디가 제일 높아요? 도로가 가장 높죠.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가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배송 서비스의 전반적인 것은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 다음 일부가 해운이고요. 그 다음이 철도고요. 항공운송에 의존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다. 이거는 국내 운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화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국제화물의 경우에는 해운이 거의 99.7%예요. 해운이. 자, 그 팁을 반드시 읽어 주셔야 됩니다. 국제냐 국내냐에 따라 다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운송시장의 환경 변화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시장의 환경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운송시장이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할 때 여러분이 시험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운송시장의 어떤 트렌드 변화는 가장 핫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시스템화. 모든 운송 시스템이 시스템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컴퓨터가 확대 보급되고 과거와 달리 이 컴퓨터에 기반한 어떤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해서 운송 시스템도 어떻게 되고 있다. 운송도 시스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주 요구의 고도화 다양화. 화주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화주의 요구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화주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죠. 어떤 다품종 소량화의 경향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송화물의 다품종 소량화. 운송화물이 과거에는 자동차도 하나였어요. 자동차가 T자형 자동차 한 종류. 지금은 색깔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같은 브랜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시리즈별로 달리 있고 굉장히 다품종 소량화예요. 규격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특징이 있다. 특히 보시면 지방 특산물, 야채, 생선회 이런 것들을 신선한 형태로 배달해 줘야 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뭐 어떤 기업 회의 자료를 정시에 배송해 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정말 그 화주의 요구가 다양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번째, 이것이 정말 중요한 특징인데 전자상거래의 증가가 굉장히 이 운송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보급되고 특히 인터넷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유형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송시장의 국제화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직구, 역직구가 확대되면서 이 운송 시스템이 더 국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운송시장이 점차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는 신흥국들이 해운 물류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국내 해운 물류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어떤 핵심이나 주요한 트렌드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는데 이 행간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가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가시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구나 하면서 공부를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웃소싱 시장의 확대, 제3자 물류 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내가 제조하고 제조사가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또 내가 직접 배송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제조만 할게, 너는 운송만 해. 나는 내가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고 배송을 잘하는 애는 배송을 잘하는 애가 집중을 해. 이런 거죠. 그 새로운 물론 이제 물류하고는 조금 넘어서서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새로운 앱, 새로운 그 기업이 탄생을 했죠. 배송만 한다 이거죠. 치킨 전문점은 치킨을 만들기만 해. 배송은 내가 할게 이거죠. 이해가시죠? 그걸 이제 제3자 물류라고 해서 3PL이라고 합니다. 3PL. 그 다음 여덟 번째를 보시면 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에서 우리는 그린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그린 로지스틱스. 여러 가지 협정들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반이 그린 그로스입니다. 사실은 오바마 정권 때,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키 핵심으로 내온 그 하나의 성장 전략이 녹색 성장 전략이었어요. 그린 그로스. 경제도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루자 하는 그 컨셉이 그린 그로스인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이만큼으로 제한하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될 거고, 공장도 줄여야 될 거고, 다 줄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수송이겠죠. 그죠? 수송 운송에서도 이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하고 있다. 그런 트렌드를 반드시 이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핵심 포인트 운송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면서 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변화와 관련 없는 것은 뭐 삼자 물류 업체의 전문화가 하나의 특징인데 물류 시스템을 이제 결국 이건 아웃소싱 한다는 개념인데 인소싱 한다는 종류의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고요. 그죠? 다품종 소량화인데 소품종 대량화, 소품종 다량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잘 읽어보시고요. 운송 시장의 국내화 뭐 이런 거, 운송 시장의 경쟁이 이제 좀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잘못된 거죠.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다, 삼자 물류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물류 기능을 기업이 자기의 하나의 핵심 경쟁력화하고 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이해가시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운송 합리화의 고려사항입니다. 운송 합리화의 고려사항. 일단은 최적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최적 운송 경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제는 시스템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화, 표준화, 공동화. 예를 들면 표준화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자 배를 통해서 어떤 이쪽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에요. 여기가 한국이에요. 한국에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예를 들어 여기가 LA예요. 그냥 LA라고 해봅시다. 그냥 LA가 여기 붙어있다. 그리고 뉴욕이 있어요. 그러면 뉴욕에서 뭔가를 어떤 패션 용품 혹은 어떤 자동차를 수요한다. 그럼 자동차를 만약에 그냥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서울에서 만든다 해보세요. 아니면 휴대폰을 서울에서 만든다. 뭐 수원에서 만든다고 해봐요. 수원에서 만든다. 그럼 자동차를 실어서 자동차에 휴대폰을 실어서 부산까지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트럭으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트럭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배에 태워요. 그죠? 배에 태워서 LA까지 이동해요. 그럼 LA에서 또 트럭으로 이송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휴대폰 100개를 1000개를 자동차에 실어요. 박스로 실어서 부산에서 다 내려요. 박스를 다 내려요. 그리고 부산에서 또 박스를 배에 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박스를 내려서 또 여기도 내려요. 막 이런 과정이 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컨테이너에 실어요. 컨테이너에. 그럼 여기서 컨테이너를 내리지도 않고 만약에 컨테이너를 뭐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고 바로 여기로 이동시켜요. 컨테이너를. 물론 배에는 컨테이너가 뭐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를 싣겠죠. 그럼 이동해요. 컨테이너를 이 트럭에 실어요. 그 이동해요. 그러면 박스 수백 개의 박스를 나르고 싣고 보관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컨테이너 자체를 그냥 이동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단위화, 표준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럭에 싣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학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그냥 컨테이너에 실은 다음에 컨테이너를 그냥 트럭에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트럭을 이제 하늘에서 트럭을 바라보면 이 트럭에 실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어떤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배에 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관 하역하는 이런 설비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되고 표준화되어야만 이런 일괄 운송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결국 물류기기나 시설, 장비가 현대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다. 첨단화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보안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문서를 운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보안적인 요소가 요즘에는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제품을 수배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간에 그런 기술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경쟁사한테. 그러면 다시는 이 업체한테 운송을 안 시키겠죠.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역시 운송 합리화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여기 지금 운송 합리화 방안으로서 적기 운송과 운송비 부담의 원칙, 경제 운송을 위한 원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특히 세 번째, 우리나라 운송체계 합리화 방안. 우리나라 운송체계 합리화 방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아주 자주 표시가 되어 있죠. 아주 자주 출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운송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을 여러분 물류관리사로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송수단의 전환 추진, 도로 중심의 운송체계를 철도와 연안운송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물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 로지스틱스죠. 공동 수배송 활성화, 물류 거점이나 물류 터미널, 산업담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동 수배송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접 단지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반도체 공장이 하나 있고 이쪽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이쪽에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그럼 어떤 트럭이 만약에 한 바퀴 돈다 그러면 여기 서울 갔다가 대구 갔다가 광주 갔다가 서해안 평택에 도착해 가지고 나른다. 이거보다는 여기에 어떤 특정 산업 집적 단지를 구성해서 여기에 다 모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 갔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이게 공동수배성 활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어떤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지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에는 화장품 산업 집적 단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어떤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이 해양 바이오를 집중하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의 어떤 공동 수배성 활성화라는 컨셉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 개선을 위한 기기, 장비, 차량을 개선하는 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물류 아웃소싱의 활성화, 아까 말씀드렸던 3PL이 여기에 해당되죠. 물류를 왜 제조사가 치킨 사업자가 치킨 전문점에서 왜 사장님이 치킨을 튀기고 사장님이 왜 배송하냐 이거야. 사장님은 치킨을 하나 더 튀겨라 그 사이에 배송하는 애가 배송을 해줄 테니 그렇게 분업화하다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둘 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복합 운송체계의 지향, 물류 거점과 문전 간 운송은 이제 중소형 트럭을 이용하고 또 장거리 운송은 철도나 또 해운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 운송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위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업체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한다. 이것도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그 5번 물류 아웃소싱의 활성화랑 아주 연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운송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 해가지고 그 부차적인 이야기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10번 운송 관련 물류 용어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하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저는 여러분 이런 용어들 중에서 조금 제가 방향성을 잡아드려야 할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류관리사로서 물류에 있어서 협의의 물류와 광의의 물류가 있는데요. 로지스틱스라는 단어에는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다.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은데, 보면 협의의 물류는 물자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죠. 일반적으로는 포장, 수송, 하역, 보관, 유통, 가공, 이에 수반되는 정보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결국 협의는 포장도 여기 들어가요. 포장, 수송, 이동시키고요. 물건을 내리고 실어요. 하역.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유통, 가공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까지 다 협의의 물류라고 보여지는데, 광의의 물류에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물류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는 보통 생산 물류나 조달 물류 뭐 이런 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광의의 물류에서는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급 사슬상에서 여기 제조 공정이 있어요. 제조 공정이 있고요. 제조 공정 앞 단위에는 이제 부품 공급업자들이 있죠. 부품 공급업자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많아요. 또 원자료 공급업자들도 많아요. 이렇게 원재료를 공급하겠죠. 그리고 이 제조된 완제품이 또 어디에 공급돼요? 다양한 도매점포에 이동이 돼요. 그 도매점포에 이동이 되면 수많은 또 다른 소매점포에 이동이 된다. 그러면 소매점포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로 전달이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공급사슬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의 물류는, 협의의 물류는 주로예요. 주로 여기에 국한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게 협의예요. 여기서 포장하고 또 여기서 제조 공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고 하는 일종의 제조 물류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인 협의의 물류입니다. 근데 이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전달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조달 물류라고 합니다. 조달 물류. 그리고 이 부분을 특별히 생산 물류라고 해요. 생산 물류.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판매 물류라고 합니다. 판매 물류. 자, 여러분 이거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가십시오. 이 과정을 또 판매 물류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뭐 쓰레기가 나오고 뭐 재활용 물품이 나오고 이런 것을 다시 또 사용하고 뭐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또 보면 회수 및 폐기 물류 이렇게 됩니다. 회수 및 폐기 물류. 이 전 과정을 광의의 물류라고. 아시겠죠? 광의의 물류.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집중된 것을 협의의 물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물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통. 도소매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 이외에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또 있죠. 그게 유통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의 물류와 광의의 물류를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류 거점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가 창고 뭐 이런 곳입니다. 아시겠죠? 저장소, 물류단지, 뭐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뭐 컨테이너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팔레트화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요. 쭉 넘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물류 공동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류 공동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로지스틱스 풀 시스테미제이션. 물류 공동화는요, 이 제조사가 있고요, 부품 공급사가 있고, 그리고 원자재 공급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부품, 여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원자재는 지금 에어컨을 만들어요. 에어컨을 만들려면 여기에 필요한 어떤 플라스틱, 여기에 필요한 어떤 금속, 여기에 필요한 어떤 반도체, 뭐 그런 모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자재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내가 언제까지 얼마의 어떤 물건들이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이 정보가 여기에 다 같이 공유되면 이 제조 공정에 차질이 안 빚겠죠. 그러나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갑자기 내일까지 배송해줘. 그럼 내일은 배송이 어려운데요. 그럼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공동화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뭐 수송, 배송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쭉 보시면 출하, 뭐 운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 보시면 크레인, 기중기, 크레인을 이제 기중기라고 하는데 화물을 동력 또는 인력에 의하여 달아 올리고 상하 전후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를 크레인이라고 한다. 자, 컨베이어는 우리 그 컨베이어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생각하면 돼요.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식으로 돼 있죠. 근데 컨베이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죠. 특히 이런 제조 공정 안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트럭에 실어야 돼요. 그럼 제조된 것들을 여기서 물건을 공급하는 곳이 있다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동시켜요. 이동을 굉장히 효율화하는 것이 컨베이어고요. 크레인, 기중기는 아까 컨테이너를 자동차에서 실었으면 그거를 내렸잖아요. 그거를 배에다 실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항구가 있고 배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크레인 기중기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을 딱 잡고 윙 해가지고 배에다 실어요. 이런 것을 이제 크레인 기중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팔레트가 잠깐 나오는데 팔레트는 여러분 팔레트가 없으면 뭐 박스 단위로 박스 하나하나 실어야 되죠. 근데 박스를 100개를 랩핑을 해요. 그 팔레트에 실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트럭에 실을 때는 팔레트를 들어 올려서 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간을 단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은 장소의 이동도 있지만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용어에 대한 시험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시험에 크게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한 용어들만 정리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각각의 용어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굉장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 두 강에 걸쳐서 챕터 1을 마무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부할 만 하십니까?
자,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1장, 이 챕터 1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챕터 2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챕터 1에서 공부한 것들이 하나의 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숲을 봤으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숲을 보는 이 챕터 1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스스로 정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챕터 2에 대한 공부 준비를 이제 딱 세팅을 하시고 챕터 2 다음 강 수업을 좀 준비하신다면 크게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챕터 1장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